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시공간과 물질 5장 소립자 표준 모형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자 핵의 세계를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자 핵보다 더 작은 이 소립자의 세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궁극적인 단위, 이것을 이제 소립자라고 부르는데, 이 소립자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입자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입자물리학의 시작은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핵기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조금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보지 못하는 다른 입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이제 소립자가 아니고 뭔가 다른 입자들의 이제 그 결합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립자 물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작을 연 것은 물론 전자의 발견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우주선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 우주선에서 발견한 이 소립자들이 이제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선에서 발견한 입자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우주선 하면은 우주를 여행하는 비행선 같은 걸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선은 레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오는 입자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구에는 이 지구 외부로부터 많은 입자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태양에서 이제 날아오는 양성자, 이걸 이제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성자들이 이제 대기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면 큰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라고 하지만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방사능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에너지가 큰 것들은 이렇게 이 대기로 들어오면 대기 그에 있는 그 분자들, 주로 질소, 산소들의 핵과 충돌을 해서 이 수많은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들이 이제 이 지상까지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것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우주선이 처음 발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방사능의 발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방사능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럼 그 방사능을 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방사능이 이제 이온화하는 능력 등등을 이제 그걸 조사하게 되는데, 그런 그 방사능 검출하는 기기들이 보면 땅에 놔둬도 꾸준히 이제 방사능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 지각 속에 방사능 원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방사능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생각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은 그럼 이제 지상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멀어져 가면은 그럼 방사능이 줄어들 거겠죠. 땅에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빅터 헤스라는 분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기구를 타고 이 기구에다가 방사능 검출기를 이제 싣고서 계속 올라가 본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처음에는 이제 예상대로 조금 올라갈수록 이 방사능 검출되는 양이 이제 줄어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높이 이상 올라갔더니 오히려 그 검출되는 방사능의 양이 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제 검증을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그러니까 그 방사능은 이 땅에 있는 그 방사능 원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하늘,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입자들이 날아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입자들은 뭐 지난 시간에 그 이제 탄소 동위 원소로 이제 탄소 연대 측정할 때 얘기했듯이 이 대기에 이제 충돌해서 동위 원소들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생명체에도 부딪히면 돌연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오면 저 지구 바깥, 대기 바깥에 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태양 근처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우주 방사선,
그러니까 태양풍 같은 것이 우리 여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많이 쬐면 방사능 많이 쬐는 거니까 이제 생명에 이제 위협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입자인 그 우주선이 이게 어떤 입자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입자들을 검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이런 장치들을 입자 검출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 그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입자 검출기,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검출기 뭐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그 입자 검출기로 쓰였던 게 이제 가이거 카운터라는 건데, 이게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진공 이 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안을 이제 공기를 뺀 다음에 여기 가스를 이제 이 이온화 잘 되는 가스를 넣으면은 방사능이 들어오면 이 기체 이온 이 원자를 이온화 시키면 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 방사능 입자 같은 게 들어온 걸 이제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 이런 건 간단한 거는 다 좋은데 이 입자가 들어왔다라는 건 알지만 이 입자가 어떤 입자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더 정교한 이제 입자 검출기가 필요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가이거 카운트는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워낙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방사능의 양 같은 거 검출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이 입자의 궤적, 진짜로 지나가는 궤적 같은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클라우드 체인버, 뭐 번역하자면 구름 상자 또는 이제 뭐 안개 상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은 여기는 윌슨이라는 분인데 이 장치가 워낙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장치 만든 공로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장치의 원리는 이렇게 이 과포화된 이제 예를 들어 알코올, 뭐 물을 쓰기도 했고 그 알코올을 이 그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관행각이라고 그러죠. 쳐서 급격히 식히면 그러니까 액체로 되지 않고 관행각이 된 상태로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 전하를 띤 이제 입자가 훅하고 지나가면 그 입자 지나가는 주변으로 이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뭉치게 되겠죠. 그 응결이 됩니다. 그러면 응결이 되면 눈에 보이죠. 이렇게 쭉 지나간 궤적이 지나간 이 그, 그 자치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이제 지나갔다 이런 걸 이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립자 물리학의 진정한 시작은 193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대거 이 우주선을 이제 연구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소립자들이 이제 많이 발견하는 이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이 양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양전자는 이 전자의 이제 반물질이었고 이 최초로 발견된 반물질이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앞서서 이 디렉이라는 분이 이 전자의 그 상대론적 이제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이 전자의 반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이제 놀라게 되죠. 자, 이 사진이 이 이제 양전자를 발견한 그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 보면 이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구름 상자입니다. 이 구름 상자 안에 이렇게 지나간 여기 이제 궤적이 보이죠. 이렇게 지나간 게 이제 이 뮤온이 지나간 거를 이제 잡은 것이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나판이 있고 이 나판의 역할은 뭐냐면 이 나판을 거치면은 이 뮤온이 이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이 얼마고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 놓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걸린데 전하가 들어오면 궤적이 휘어지죠. 그래서 이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 이제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커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게 이제 들어와서 일로 간다라는 건데 이 나판의 역할이 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적게 휘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많이 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휘는 방향이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이게 그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다면 이런 방향으로 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휘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나머지 다 성질을 조사해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전자하고 전하 질량이 B가 똑같은데 이 휘는 방향이 반대다. 그거는 전하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전자의 반물질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반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첫 증거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이제 시기에 이 뮤온이라는 이제 입자도 발견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재밌게도 전자하고 이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데 다만 뭐가 차이냐면 이 질량만 전자보다 200배가 더 무거운 그런 이제 새로운 입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과학자들이 왜 이런 입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전자하고 똑같은데 이 전자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입자가 발견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1970년대 말에 와서 이 뮤온보다 더 무거운 형이 또 큰 형이 있다. 이게 이제 타우 입자인데 이 타우 입자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7년에는 이제 파이 중간자가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은 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1930년대 말에 그 이 강한 핵력에 대해서 유가와가 유가와 이론이라는 걸 제안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가의 이론의 핵심이 이제 중간자라는 입자를 교환함으로써 강력이 작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유가와가 예측했던 그 질량하고 성질을 거의 갖춘 그런 입자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가와도 노벨상을 받고 이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분들도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이 중간자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이 뮤온도 이제 붕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자와 중성미자로 붕괴를 합니다. 이 파이 중간자도 붕괴를 하는데 이제 뮤온과 이 중성미자를 내는 이제 그런 붕괴를 하는데 뮤온은 이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이제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 중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아서 이렇게 이런 이 구름 상자 이런 데서 검출되기에는 지나가는 궤적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건 검출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에 있는 건데 이게 포토그래픽 이멀전이라 그래서 뭐 감각 물질을 이렇게 뭉쳐 놓은 안에 이게 지금 요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이언 입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붕괴를 해서 뮤온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뮤온이 나가다가 여기서 다시 뮤온이 붕괴해서 이제 이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검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전기를 안 띠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이 중간자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그 우주선에서 날라오는 입자에서 이게 뭐 이렇게 잔뜩 날라오죠. 이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쌍으로 생겨나는 이제 이 입자들이 있더라.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가 요즘 여기서 한꺼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입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질량이 크고 뭐 이제 이 파이 중간자보다 더 무거운데 파이 중간자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진데 약간 좀 이상한 이제 입자들이다. 그래서 이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이제 다 발견할 때마다 뭔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름을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좀 이상하다 얘네들이 그래서 스트레인지 이 파티클 그래서 이제 이상한 입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명칭이 나중에 이제 이 입자들의 이름으로 이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성질을 가진 이 새로운 입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해서 거기에는 다양한 소립자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안정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원자들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 작은 세계는 이제 원자 핵보다 더 작은 세계겠죠. 근데 그 우리가 원자의 경우에 한번 봤죠. 그렇게 원자를 다루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시 세계, 일상에서 다루는 그런 큰 물체를 다룰 때 썼던 뉴턴 역학이라든지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든지가 맞지 않는다. 라는 걸 봤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양자역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안에 들어갔더니 뭐 양자역학이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힘인 그 강력과 양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저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데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이제 항상 적용이 되는데, 그 양자역학의 원리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세계로 들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불확정성 관계죠. 이 불확정성 관계는 내가 작은 세계라고 하는 건 결국 델타 x를 이제 줄여가는 건데, 이 불확정성 관계는 델타 x와 델타 p를 곱한 것이 이 플랑크 상수보다 커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가 델타 x를 줄여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델타 p가 커져야 되죠. 그리고 델타 p는 결국 입자가 가진 에너지와 관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커져야 된다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자, 그러니까 핵과 전자가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라고도 부르죠. 원자들 사이의 결합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와 핵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핵들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왜냐면 핵이 훨씬 작아서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그 화학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1전자볼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거에 한 100만 배쯤 되더라. 그러니까 크기가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점점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에너지가 관계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와 질량이 비슷해지거나 또는 에너지가 질량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태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특수상대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특수상대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입자들이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립자의 세계를 조사하려면 결국 우리가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이 불확정성 관계 때문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이 더 작은 세계를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이제 우리가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속기는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전하를 띤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인데, 이 최초의 이제 이런 가속기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이 로렌스라는 분인데 처음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큰 정도죠. 그래서 요 안에 진공으로 만들고 이 양성자 집어넣고 전기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걸어줘서 요 안에서 이제 이 양성자를 가속하는 장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에너지, 더 큰 에너지,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장치 크기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손바닥보다 더 크던 게 이제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만한 장치를 만들다가 이제 1940년대 말쯤 오면 이제 이만해지죠. 이제 거대한 실험실에 들어가서 사람 크기만 하던 게 이제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그 연구실 안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이제 이런 장치가 되다가
사실 이 사이클로트론은 이 크기를 키워서 가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를 이제 얻으려면 장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등장한 것이 이 싱크로트론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가속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장치도 굉장히 커지죠. 지금 보면 이제 1960년대만 와도 벌써 장치가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원형 이게 뭐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 터널을 파서 이 안에 이제 장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그 가속을 계속 이 터널에 있는 관을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가속을 해서 에너지를 높이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점점 이제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큰 장치가 그 프랑스하고 스위스 국경에 있는 이제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이 그림에 보여 있는 이 장치는 이제 지금 현재 LHC라는 장치가 제일 큰데, 그 직전에 이제 있던 장치인데, 이 터널의 크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크기는 지금 요 장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정도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죠. 이 둘레가 이제 27km 크기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만든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장치를 써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만들고, 그 입자를 이제 다른 입자하고 충돌을 시키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작은 세계, 소립자인 뭐가 있고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큰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사진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자, 양전자, 쌍생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자하고 양전자는 서로 반입자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음의 전기, 얘는 양의 전기를 띠고 있고 질량은 똑같고 나머지 다른 성질도 거의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뭐가 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감마선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궤적이 안 나타나죠. 전기를 띤 입자만 보통 이런 검출기의 궤적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마선이 와서 여기는 전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에 있는 전자를 하나 땅 친 거죠. 그래서 그 전자가 이렇게 큰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쭉 튕겨져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전자하고 양전자 쌍으로 더 생겨서,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수 있죠. 이게 이 전하가 반대라는 거고, 이게 약간 더 크게 도는 걸로 봐서 얘가 에너지를 약간 더 가지고 나간 거죠. 어쨌든 이렇게 쌍으로 생성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아예 이거는 감마선이 와서 보통 이제 핵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 핵은 무거우니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전자, 양전자 이렇게 쌍으로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런 가속기를 통해서 이 전자만 반입자인 양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 그 핵을 이루는 양성자도 그 반입자인 반양성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실험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실제로 가속을 해서 충돌을 시켜서 반양성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반양성자를 이용해서 이 반양성자하고,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둘이 만나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까 쌍으로 만들어내는 걸 했는데, 이 만들어낸 게 소멸 반대 과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하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제 뭐 다른 쪽에 보통 이제 감마선이라든지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이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 반양성자하고 양성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소멸을 한 거죠. 그 소멸을 하면서 많은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파이온 같은 입자들인 거죠. 저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 소립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연대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20세기가 되기 직전에 전자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1910년대에 이제 양성자를 발견해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1930년대 와서 저 우주선에서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양전자, 그다음에 뮤온 이런 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외에 뭐 파이언, 그다음에 이 이상한 입자, 그 외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 가속기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수많은 입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니 뭐 소립자라는 게 이게 궁극적인 이제 입자일 텐데 그걸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기본 입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이것들이 이제 그 궁극적인 기본 입자가 아닐 거고 보다 궁극적인 입자는 이제 쿼크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그 외에 이제 1970년대는 그러니까 이런 입자, 그때까지 소립자라고 생각했던 건 다 이런 쿼크들의 이 결합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보다 궁극적인 입자인 쿼크들을 발견하려고 이제 실험들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세 개의 쿼크가 알려져 있었는데 1970년대 넘어가면서 추가로 두 개의 쿼크가 더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 렙톤, 그러니까 전자도 뮤온이라는 이제 형님이 있다 그랬는데 그 뮤온 위에 타우온이라는 이제 또 그 큰형님이 있더라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힘을 매개하는 약보손이라는 게 1980년대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쿼크이 1990년대 발견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이 이제 힉스 입자가 발견이 돼서 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에 이제 나오는 모든 입자들을 이제 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저런 그 소립자의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을 이제 찾아내고 싶죠. 그래서 그 전에 알려져 있던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 소립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저소립자가 원자보다 더 작은 크기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했었나를 살펴보면, 자, 그 크기와 이 속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이 크기고 이쪽이 속력인데, 자, 크기가 원자 크기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원자 크기보다 더 훨씬 크고, 속력의 기준은 빛의 속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보다 훨씬 느리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또 여기에 이제 물론 고전 전자기학 이런 것도 들어가야겠죠. 근데 크기는 원자 크기보다 커도 빛의 속력에 근처 가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 속력은 빛의 속력보다 느리지만 크기가 작아져서 원자 세계 이하로 들어가면 이 양자역학이라는 룰을 적용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소립자의 세계는 속도도 빛의 속력에 접근하고 크기도 원자 크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럴 때는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합쳐지는 그런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론이 우리가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장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장론이 되는가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기학, 그러니까 전자기 현상을 다루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도입하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저렇게 내가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동시에 다루려면 모든 것을 저렇게 다 장으로 기술을 이제 해야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 양자역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저 특수상대성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다 연구를 해봤겠죠. 사실 그 슈레딩거 방정식 쓸 때도 사실 처음부터 슈레딩거 방정식을 특수상대성에 맞게 이제 써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좀 단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특수상대성은 버리고 비상대론적, 그러니까 속도가
충분히 느린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부터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예를 들어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수상대성을 넣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넣어서 내가 이런 룰을 가지고 에너지는 이렇게 바꾸고 운동량은 이런 연산자로 바꾸면,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요걸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함수인데, 내가 이 해밀토니안 함수를 이렇게 이 미분 연산자로 쓰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보이죠? 그럼 내가 요 에너지를 쓸 때 이렇게 에너지를 쓴 거는 비상대론적인,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굉장히 느릴 때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를 특수상대론에 맞게 고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특수상대성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죠. 네. E는 스퀘어 루트 안에 이제 m제곱 c 4승 더하기 c제곱 b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요거의 근사가 되긴 되죠. 근데 내가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적으려고 하면 이건 거의 이제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미분 연산자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로 저렇게 해서 해보면 난감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제곱한 요거를 써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이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제곱이 돼 있어서 이게 전부 옷들이 이제 다 제곱이 되죠. 여기 t도 제곱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하면은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내가 여기 나온 요 파동함수를 이 앞에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저거를 내가 입자를 저 x라는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확률이 보존이 안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입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실제로 방정식을 그냥 뺐다 모르겠다고 풀어보면, 그럼 저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유입자죠. 이렇게 돼 있는. 그 자유입자는 내가 사실은 요걸 제곱한 관계식이니까 풀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여기 부호가 두 개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자유입자가 어떻게 음의 에너지를 가져요? 다 양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냥 내가 제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이상한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거의 그 에너지 고유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양의 에너지만 상태만 나타나야 되는데 음의 에너지 상태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음의 에너지 상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난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하던 사람 중에 이 폴 디렉이라는 분이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 방정식, 앞에서 봤던 클라인 고등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그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가 음인해가 있다라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저게 그 시간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일 거다. 그래서 내가 저 미분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면서 저거를 상대론적인 에너지 관계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방정식이 이 디렉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 방정식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도입했던 그 프사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양 함수였는데,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온 연산자가 요번에는 이게 그냥 연산자가 아니라 이게 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요거 자체가 행렬이 되는, 그러니까
행렬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 자체도 이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함수의 성분이 4개가 있는, 그러니까 벡터 같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를 벡터라고 안 하고, 벡터는 아니기 때문에 스피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4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함수가 돼야 되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뭐 복잡해지기만 한 거냐? 그렇진 않고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 4개의 성분이 있다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이 방정식이 쓸모가 있다라는 게 돼요. 왜냐하면 전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자가 스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핀이 2분의 1이다. 그 스핀이 2분의 1인 그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핀이 2분의 1이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작용이 되고 하는 것이 원자, 특히 그 원자의 전자가 많은 원자, 그래서 원자 주기율표 이런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성분이 4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자의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디렉이 우연히 만들어낸 이 방정식이 사실은 전자에 대한 상대론적인 정확한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다 문제가 남더랍니다. 그래서 확률 해석하면 안 된다.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확률 해석은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 이렇게 해도 그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고유 상태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였어요. 양의 해 상태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음의 해가 나타나지? 이거를 이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안 되니까 뭐 난감해진 것 같은데, 이때 또 이 폴 디렉이라는 이 분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자,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이고 페르미온이라 그랬죠. 그럼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 이걸 에너지 상태들을 그래프로 그렸는데 양의 상태들이 있고 음의 상태들이 쭉 있어요. 양의 상태, 음의 상태가 다 있을 때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둘 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양의 상태는 비어있는데, 왜냐하면 양의 상태는 찰수록 양의 에너지가 늘잖아요. 근데 음의 상태는 여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울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지죠. 음의 상태니까. 그럼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이 음의 상태를 다 채운 그런 상태일 거다. 물론 그렇게 단순히 하면은 음의 상태를 다 채우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지만 그런 건 무시하자 일단. 그래서 기준점이 뭐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양의 상태는 다 비어 있고 음의 상태는 다 차 있는, 그게 가장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그런 거다라는 거고, 이걸 진공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음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양의 상태만 채울 테니까. 왜냐면 전자는 스핀 2분의 1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작용되니까 여기가 차 있으면 못 차죠. 그럼 이 위에만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음의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차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전자기파가 와가지고 얘를 걷어찰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위로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튀어나오면 얘는 이제 양의 상태가 됐는데 여기 그럼 얘는 이 빈 음의 에너지 상태 빈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 음의 에너지 상태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요 전체로 보면 요것도 양의 에너지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긴 하지만 그거에 비교해선 양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와서 음의 상태에 있던 전자 하나를 걷어차면 이 에너지도 양이고 전하도 양을 띤 그런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반입자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상태가 존재할 거다라고 이 디렉이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예측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932년에 이 우주선에서 정말 그런 성질을 가진 양전자라는 입자가 발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이론이 이게 뭔가 말이 되는 얘기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올바른 상대론적 방정식, 디렉 방정식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디렉 방정식의 상태를 잘 해석하면
우리가 관찰한 심지어 그 반입자에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그 전자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숨겨놨던 중요한 입자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빛이죠. 광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이런 데 보면 전자 얘기만 나오지 빛 얘기가 안 나오죠. 예. 그 빛을 이제 양자역학으로 제대로 다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전자는 그냥 입자라고 출발해서 그 입자를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빛은 기본적으로 전기장 자기장으로 그걸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전기장 자기장의 그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공간에 자유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그 각 위치마다 전기장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자유도가 무한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맥스웰의 방정식 자체가 이미 상대론적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저절로 특수 상대로는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럼 이제 이 장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발부터 그러니까 이 입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이 자유도가 무한히 많은 그런 거를 이제 다뤄야 된다. 그래서 무한 자유도가 있을 때 양자역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동을 다룰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파동 상태, 그러니까 파동의 상태를 나타낼 때 그 파동 함수를 써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고유 모드라는 것을 중첩 상태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 장을 고유 모드, 근데 이 경우에는 고유 모드가 무한개가 있어요. 그 무한개의 고유 모드들의 중첩 상태로 쓰고 나면은 그 무한 고유 모드 하나하나를 내가 자유도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 다룰 때 썼던 그런 양자역학의 룰을 적용하면 이 장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각 그 고유 모드 하나하나가 마치 그 이 진동자, 그러니까 스프링에 달린 진동하는 이걸 이제 이 그 조화 진동자라고 부르는 건데, 그 고유 모드 하나하나가 다 조화 진동자가 되고, 조화 진동자를 내가 양자역학을 도입하면 이렇게 일정한 에너지 간격으로 띄엄띄엄한 상태가 나타나는데, 결국 그거를 우리가 다 입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을 양자역학을 이제 장에다가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상대론적으로 취급했더니 그 결과가 그 장의 이 고유 상태들, 에너지 고유 상태들은 다 입자인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자가 나타나고 그 입자는 무한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그 광자를 다루는데 딱 맞죠. 광자는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수상대성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양자 장론을 해보니까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 확률 해석이 안 된다도 다 여기로 오면 그냥 그 고유 모드들의 그걸 가지고 하면은 다 확률 해석 다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의 에너지 상태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다 양의 에너지 상태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렉 방정식 풀었을 때 나왔던 그 음의 에너지 상태를 반입자의 양의 에너지 상태로 다 이제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장론이라는 걸 통해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조합이 돼서 우리가 이런 빛,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라고 하는 걸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이제 디렉 방정식에 나오는 그 파동함수라고 했던 거를 파동함수로 보지 않고 디렉 장이라고 보면 내가 그 장을 다시 전자들의 고유 모드로 다 분해를 해서 양자화하면 이 전자와 양전자, 반입자인 전자들의 고유 상태들이 쭉 나타나서 그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로 다 볼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특수상대성과 양자역학이 이제 결합해서 잘 돌아가는 이론 체계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온갖 어려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다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워낙 어려운 얘기라 이건 뭐 물리학과 학생들이 들어도 음, 뭔 얘기지 싶은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스토리 정도를 이제 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장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 포톤, 빛을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다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온 문제는 빛과 전자가 따로따로 놀지 않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게 전자기 상호작용이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네. 그거는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전하의 움직임, 그러니까 전하와 전류라는 거였죠. 그러면 전자들이 돌아다니면 그 전자가 전류하고 전하 다 만들고 이게 다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그 근처에 전기장,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걸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해보면 이렇게 이 장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적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봐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여기 이제 F뮤라는 게 이 전자기장을 나타내는 거고 요 푸사이라는 건 앞에 디렉 방정식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전자의 이제 그 장인 거죠. 전자장. 그래서 전자장이 있으면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전기장이 있으면 이 전기장도 역시 이 전자장에 결합해서 전자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두 개가 결합된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 그 전자기장을 이제 양자역학에 맞춰 이제 양자화를 할 때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건너뛰었던 게 뭐냐면 이 전자기장은 약간 이제 이 좀 골치 아픈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런 그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거였는데 그 전자기장을 쓰기 위해서 도입하는 이 전기장, 자기장은 괜찮은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포텐셜이라는 걸 도입해요. 근데 이 포텐셜이라는 게 약간 이 자유도가 너무 많아서 뭐 좀 남아도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양자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에는 이제 자유도를 너무 많이 도입한 거죠. 필요한 자유도보다 더 많이 도입해서 그 남아도는 자유도를 잘 잘라내야 돼요. 이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놀랍게 이게 전자하고 결합하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 전자하고 광자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전자와 광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한다를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근사한 이론이 된다. 문제가 없는 이런 걸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광자가 만나서 펼치는 이거를 이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이제 존재해서 이런 이론은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광자는 이제 질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광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전자와 전자라든지 전자와 양전자가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매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전자기 이 상호작용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저 게이지 대칭성이 좀 넓게 확장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된 게이지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성공을 거둔 게 30년대 와 40년대 초까지 이제 거둔 성공이었는데 이게 그 확장을 단번에 시도했는데 결국 이제 별 쓸모가 없는 걸로 드러나서 잊혀져 있다가 1960년대 오며 그다음에 70년대 지나면서 저게 확장된 게이지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다시 재등장하게 됩니다.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빛과 이 전자의 상호작용까지 다 다루는 것을 이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아주 근사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런 그 이제 이 이론을 쓰는 요 식으로 이제 이론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부분은 그 이 디렉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고, 요거는 맥스웰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그 맥스웰 방정식의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요 전자와 이 광자의 그 빛의 이런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결합을 이제 내가 계속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섭동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퍼터베이션이라는 걸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 제대로 만들어내서 이 양자 전기역학이 전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기술한다는 걸 보인 분들이 여기 나온 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방법 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여기 있는 이 두 분인데, 그래서 파인만, 슈빙거, 도모나가 이런 분들이 이 양자 전기역학을 완성하는 기여로 이제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계산을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걸, 이런 그림을 이제 이 파인만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인만 도형이 나타내주는 게 전자와 이렇게 양전자가 지나가다가 전자기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광자, 그러니까 광자를 하나 교환함으로써, 그래서 얘가 내놓은 광자를 여기서 받아들이고, 반대로 이 양전자가 내놓은 광자를 전자가 받아들이면서 전자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서 계산하면 실제로 전자와 양자가 어떤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게 되나 결과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게 이제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저 양자 장론이 우리가 그 소립자를 다루는 기본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양자 전기역학이 이제 1940년대 완성이 될 때 뭐 그 한 번에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 난관을 뚫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난관 하나를 좀 설명을 하자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이 무한대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서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다 이 전자와 양전자의 전자기 상호작용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이제 요 그림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다 그러면 더 많은 이 파인만 도형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충 이런 것들 계산하면 된다는데, 그 다음 도형에 보면 이렇게 고리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림에 고리가 나타나면 저걸 계산하면 전부 무한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 황당하죠? 처음에 계산한 건 잘 맞았는데 그 다음 항이 더 작게 계산이 돼서 나와야 이게 섭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무한대가 나오면 그 다음 계산은 막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근데 이 무한대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규격화라는 방법. 그래서 이런 무한대가 나오는 상호작용을 결국 이런 것들이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 이런 걸 바꾸는 데 다 들어가서 내가 숨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대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제대로 계산을 했더니 이 실험 결과하고 더 정밀하게 잘 맞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전자의 자기 모멘트인데, 이 전자의 자기 모멘트 계산은 이런 고리가 4개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요, 현재. 그 다음에 실험도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이렇게 보면 실험해 놓은 요 값을 이론적 계산이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양자 장론이라는 걸 통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엄청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소립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도 전자기학은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전자, 특히 전자와의 과 빛의 상호작용은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양자장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했다. 이게 이제 40년대 완성한 거니까 잘 나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이제 핵을 봅시다.
그럼 그 핵을 이루고 있던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런데 1930년대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50년대 지나서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를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보니까 그 핵을 이루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이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입자가 이제 그 발견이 됐으니까 저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일단 분류 작업부터 해야죠. 우리가 원소, 그러니까 원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원소의 종류를 늘어놓고 이해를 했듯이 그러면 원소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소립자의 그 표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봐요. 그래서 자 이런 이 분류를 크게 경입자하고 강입자로 나눕니다. 경입자는 뜻은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렙톤이라는 말이. 근데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전자와 같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전자, 뮤온, 타우 이런 이제 세 개의 입자가 있고 그리고 각 요 입자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자, 이거는 이제 이제 렙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입자들은 강한 상호작용하는 입자. 이거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강입자라고 불러요. 근데 다시 이 강입자는 둘로 나눠요. 그래서 중입자와 중간자로 이제 나눕니다. 중입자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외에도 그 후에 많이 발견된 이제 입자들이 있고 중간자는 이제 메존 영어로는데 이 이름을 중간자라고 붙인 이유는 보니까 중입자하고 경입자 사이에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중간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처음에는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다. 이게 유가와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뭐 해석이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특히 강입자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자, 그러니까 메존들을 보니까 이게 이 8개씩 짝이 지어지더라. 그 다음에 바리온, 그러니까 중입자라고 부르는 이 바리온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8개씩 짝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묶을 수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해하는 방편이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쿼크 모형이라는 것으로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중간자와 중입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양하고 숫자가 많으냐? 여기는 이제 일부만 보였는데,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짜리 묶음도 있습니다, 바리온에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더라라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메존이라고 하는 거는 쿼크와 쿼크의 반입자인 반쿼크가 뭉쳐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입자, 그러니까 바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면 내가 이런 이 패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쿼크 모형이 제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3개의 쿼크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다 했는데 3종류의 쿼크 그게 이제 업, 다운,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그 이상한 입자를 만드는 이제 쿼크예요. 그래서 이 3가지였는데 그 후에 이제 더 3개가 더 발견이 돼서 현재는 이제 6개의 쿼크 가지고 저런 이제 이 강입자들을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 1960년대 말쯤 되면 그래서 그때까지 발견된 강입자들을 저렇게 쿼크 모형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저 쿼크는 발견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보면 발견은 중간자나 중입자 상태로만 되더라. 그럼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쿼크가 하나 떨어져 나온 쿼크 이런 건 왜 발견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쿼크가 갇혀 있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간자나 중입자에 묶여 있어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걸 이제 쿼크 가돔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쿼크는 저런 이제 성질이 있을까? 그럼 진짜로 쿼크가 존재하긴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이 가속기 실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여기 이제 깊은 비탄성 산란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 실험 뭐냐면 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가지고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렇게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때리면 양성자가 부서지겠죠. 근데 그 부서지는 양상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제 이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쿼크라는 게 양성자 안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증거가 없었는데 내가 이 굉장히 에너지가 큰 전자로 이렇게 양성자를 때려보니까 그 양성자가 전체 통째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성자 안에 마치 세 개의 점립자가 있어서 그 점립자가 반응한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양성자 안에 뭔가 세 점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도 쿼크일 것 같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쿼크는 이제 왜 못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은 저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쿼크와 반쿼크가 모여있거나 쿼크 3개가 모여있는 상태만을 만들고 독립돼서 나가는 건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진 이제 것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가속기에서 그 세계에 알려진 쿼크 외에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질 때 그 세계가 아니라 이 쿼크의 다른 종류가 세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성자 같으면 이 쿼크 세 개가 업, 다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중성자는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자 쪽, 렙톤 쪽도 타우가 발견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개의 그 추가된 쿼크 이렇게 있고 추가된 렙톤도 타우가 발견되고 타우 중성미자도 발견이 돼서 현재는 그러니까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렙톤. 그 6종의 렙톤은 이 전자와 같이 전하를 띈 거 3개, 중성미자와 같이 전하를 안 띈 거 3개 이렇게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립자의 세계에 이제 쿼크와 렙톤이 있다. 그걸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럼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원자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호작용 중에 이제 이 전자기 상호작용이 있었고, 약 상호작용이 있었고, 강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 상호작용은 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두 힘이 근본적으로 다른 힘이 아니라 이 하나의 힘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안이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 전자기 상호작용에 썼던 그 게이지 상호작용을 확장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은 이 유한 게이지 이론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그래서 이제 SU2 크로스 유한 게이지 이론을 만들면 내가 이 전자기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약 상호작용도 만들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 상호작용은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강해 보이고 이건 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름도 약 상호작용인데 그럼 이 약 상호작용은 왜 굉장히 약해 보이느냐? 그거는 자 전자기 상호작용은 이걸 매개하는 입자를 광자라 그랬죠. 이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그런데 약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은 약보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보손은 큰 질량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 게이지 이론이라는 걸 설명할 때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저 약보손은 질량을 가지면 안 된다였어요. 근데 약보손은 질량을 왜 가지고 있냐?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1960년대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였고, 내가 힉스장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저 약보손의 질량을 크게 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면
처음에는 같은 게이지 상호작용이었지만 질량이 없는 입자가 매개하는 것과 질량이 큰 입자가 매개하는 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였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렙톤 중에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로 약 상호작용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은 검출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전자기 상호작용을 안 하면 이제 검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특히 저 중성미자는 실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난관을 다 뚫고 이제 현재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중성미자가 서로 이제 종들끼리 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자, 근데 강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뭘 설명했어야 됐냐면 쿼크 컨파인먼트, 쿼크가 가둬진다라는 거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그 큰 에너지의 전자 가지고 이제 양성자하고 충돌 실험을 해보니까 마치 점 3개가 있는 것처럼 있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더 재밌는 건 또 뭐였냐면 내가 전자의 에너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그 쿼크들이 양성자 안에 갇혀서 뭔가 진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입자.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는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쿼크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올수록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쿼크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면 줄수록 상호작용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어심토틱 프리덤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점근 자유성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좀 어려운 이름인데, 근데 이 상호작용이 만약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저 쿼크가 왜 가둬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에너지가 높아서 막 그 쿼크 안에서 막 돌아다닐 때는 그 자유롭게 보이지만 얘네들을 이제 떼어내서 멀리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이 상호작용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과연 있느냐를 해봤는데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게이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성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단 게이지 그룹이 이제 SU3여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SU3 게이지 이론을 하면 자, 이번에는 그 앞에서 이제 전자기 약은 다 합쳐서 4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요 게이지로는 8개의 이 게이지 보손이 있고 그게 이제 8개 글루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개의 글루온이 있어서 이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차이점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낮을 때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크고 쿼크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면 상호작용이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쿼크 컨파인먼트, 그러니까 쿼크가 가둬지는 성질이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쿼크들은 질량이 작아요. 그런데 이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바리온, 중입자는 굉장히 무거워지더라. 그러니까 쿼크 3개는 가벼운데 그 왜 무거워지느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얘기한 이 SU3 게이지 상호작용, 그러니까 글루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질량이 생기더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SU3 게이지 이론을 양자 색소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인데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에서 따온 거죠. 근데 그 일렉트로를 크로모, 색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 색으로 바꾼 이유는 이 8개의 글루온이 있는데 이 8개 가지고 있는 그 글루온이 사실은 그 쿼크의 이 전하의 종류가 3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SU3의 이 3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 3가지 전하의 종류를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삼원색이 있으니까 RGB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를 쓰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양자 색소역학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색소역학을 통해서 이 강한 상호작용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성질을 다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이 1970년대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호작용은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게이지 그룹을 전자기약은 SU2 크로스 U1,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은 SU3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중에 이 질량을 가진 게이지 보손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 약 게이지 보손 3개죠. 이 3개가 왜 질량을 넣느냐를 설명하는 게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였고 그 힉스 메커니즘에서 쓰는 방법이 이, 이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 배경에 이렇게 많은 이 힉스 장이 이렇게 배경에 깔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쿼크나 페르미온 특히 이제 게이지 보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힉스 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입자들은 힉스가 배경에 진공의 힉스 장이 막 깔려 있으면 거기를 지날 때는 질량을 얻은 것처럼 이제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량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비유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데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 굉장히 이 내 몸이 무거운 것처럼 못 된다. 질량을 얻는 걸 이제 비유해서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래서 저 힉스장이 이 게이지 보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페르미온들의 이제 질량을 다 준다라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힉스장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이 힉스 메커니즘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동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냈어요. 6분인가가 같이 냈어요. 근데 왜 그럼 이름이 힉스라고만 됐냐?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어디 떨어져 나갔냐? 근데 이걸 힉스장이라고 부르게 되고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여기 계신 이휘소 교수님의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페르미 랩의 이론 부장 같은 걸 하셨는데 굉장히 이 게이지 이론에 대해서 당시로는 이제 대가였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하셨는데 그때 이 힉스가 찾아와서 열심히 이제 자기 거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이소 교수님이 그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 이걸 힉스장이라 그러고 힉스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이름이 힉스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힉스는 그래서 이 이소 교수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야죠. 네. 이 뒤에 보면 사실은 SU2 크로스 유한 이론도 이걸 이제 와인버그 산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라쇼 와인버그 산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살람이라는 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론을 이제 내놨다라고는 하는데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논문이 없는데도 이름이 들어갔고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원래는 그냥 와인버그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라미를 붙여준 분이 이휘소 교수님이라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살라미 찾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열심히 설명했다 그래요. 내가 논문은 없지만 이런 했고 어디에 프로시딩도 냈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수긍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다닐 때는 와인버그 살람 모델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굳어져서 그래서 살람의 기여도도 인정이 돼서 결국 이제 살람도 노벨상을 받았죠. 예, 근데 이 힉스 입자가 그렇게 예측이 된 게 이제 1960년대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1970년대 사람들이 저거 금방 발견할 거다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될 거다 했는데 계속 발견이 안 되고 이 힉스 입자의 질량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2012년이나 돼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된 지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고 그래서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제안한 지 50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그 전부터도 조금 그랬지만 노벨상 받으려면 건강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근데 이 일반인들에게는 이 힉스 입자가
신의 입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는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레온 레더만이라는 분인데 책을 썼죠. 그러니까 갓 파티클이라는 이게 이제 힉스 입자에 대한 그걸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이제 부르게 됐죠. 책 제목을 따가지고. 근데 이제 들려오는 뒷얘기로는 저 레온 레더만이 사실은 원래 지으려고 했던 책 제목이 갓 파티클이 아니라 이게 금방 발견될 것 같은데 계속 발견이 안 되고 질량 올라가고 뭐 몇십 년째 노력을 하는데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망할 놈의 입자 그래서 갓댐 파티클이라고 입자 그 책 제목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을 지어서 갔더니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댐을 빼고 그냥 갓 파티클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소립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묶어낸 이 이론이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실 이 지금은 모형 정도를 넘어서서 뭐 이제 인정받은 이론이 됐지만 처음에 부른 이름이 그대로 굳어서 여전히 사람들이 이 표준 모형 또는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 물리 표준 모형에는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물질은 이 그러니까 세 개의 묶음으로 된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 이렇게 이제 다 줄지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1족, 2족, 3족 이렇게 부릅니다. 있고 상호작용은 이 게이지 상호작용, 게이지 이론에 근방한 그 게이지 그룹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제 게이지 그룹, 게이지 대칭성을 가진 게이지 이론이고 이 게이지 보선들이 매개하는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그 게이지 보선들은 다 스피니 완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 상호작용은 광자, 포톤이라고 부르는 거고 약상호작용은 약보선이라고 부르는 3개의 그 보선이 있고 이 강상호작용은 글루온이라고 부르는 8개의 보선이 이제 매개한다라는 거고 이 게이지 대칭성은 이제 일부 이제 힉스 입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깨져서 이 힉스 보선이 있어서 이 이제 약보선들이 질량을 얻고 쿼크와 렙톤들이 질량을 얻는다. 뭐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앞에서 강상호작용은 이제 강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이제 이 바리온들의 매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하자면 보통 이제 그 힉스 입자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항상 이제 입자들에게 질량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질량은 다 힉스 입자가 주는 거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가 그러니까 전자 뭐 그다음에 쿼크 이런 거에 질량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은 핵이 가진다 그랬죠. 그 핵의 질량은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쿼크의 질량이 보다는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질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은 힉스 보손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강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표준 모형이 그럼 이게 궁극적인 이론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실험은 잘 설명을 합니다. 단 뭐를 설명하지 못하냐면 여기 보면 중성미자가 표준 모형에선 질량이 없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실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미자 부분은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주론에 보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는 이런 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서도 이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표준 모형 안에는 중력은 없다. 그럼 중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중력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역학하고 중력하고 같이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이제 뺐고 그다음에 이런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중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준 모형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거 외에도
이 힉스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약보선들의 이 질량들이 왜 그 크기로 주어지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게이지 계층성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하필이면 그 크기냐. 또 그 다음에 커크와 렙톤들이 세 가족으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하필 세 개가 있냐. 이제 이런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 외에는 실험적으로는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크와 렙톤이 그 물질을 이루는 정말 궁극의 입자냐라고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관측한 대까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가속기로 얼마의 에너지까지 가봤느냐. 근데 이건 이제 불확정성 관계에 의해서 그럼 얼마나 짧은 거리까지 가봤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가본 그 길이까지는 대략 그게 10의 마이너스 21승미터인가요? 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커크와 렙톤이 이제 궁극적인 입자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끈이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점립자가 아니라 끈일 거다. 그 끈의 진동에 의해서 이제 보이는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서는 점립자들이 이렇게 이 점립자를 교환해서 하는 거를 끈이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걸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나름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끈이론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초디층성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표준 모형은 쿼크와 렙톤, 물질은 스핀이 2분의 1인 걸로 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은 스핀이 1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핀이 보손과 페르미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보손과 페르미온이 대칭적인 이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초대칭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끈이론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것 중에 끈이론은 이제 10차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끈이론이 좀 더 확장된 이론의 일부분일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이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M이론 같은 거는 11차원의 이론일 것이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우리가 4차원밖에 못 보니까 나머지 차원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 등등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분 차원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이 그런 10차원이나 11차원 안에 어떤 막으로 존재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이론 등등을 사람들이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그냥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뭐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냥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으로 그 가속기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장 큰 가속기가 이제 세른이라는 연구소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스위스와 이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LHC라고 하는 그 가속기가 있는 이제 사진인데, 이쪽이 이제 그 스위스 땅이고 여기 보면 호수가 멀리 보일 거예요. 여기 그게 이제 레만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게 제네바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프랑스 지역이에요. 이건 세른이라는 연구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세른 연구소예요. 그럼 이제 여기 국경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가 이 제네바 국제공항입니다. 이 제네바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국경에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지하 100m 정도에 150m인가요? 뭐 이 정도에 이 밑에 터널이 뚫려 있고 그 터널을 따라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묻혀 있고 거기로 가속을 해서 이제 이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그 보이죠?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둘레가 27km입니다. 여기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작은 이제 가속기들이 계속 있어서 차례차례 가속해서 마지막에 여기다 넣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저 터널 안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이런 파이프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 빔이 흐르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거 전체를 이제 이 중간에 계속 가속 장치가 있고 이게 이제 터널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으니까 중간중간에 꺾어야 되겠죠. 그 꺾는 데는 이제 이 강력하고 거대한 자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석은 워낙 그 자기장이 세야 되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을 쓰고 그 초전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파이프라인 전체를 이제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요. 그래서 1년에 쓰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도 무지하게 쓰겠죠. 그래서 저 CERN 연구소에서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 옆에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보면 그 헬륨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96톤에 이거 헬륨값 비싼데 이것도 정말 유지한다라는 것도 엄청난 돈이겠죠. 네, 저건 그 원래 처음에 이제 가동 시작하면은 저 냉각기 제대로 이제 장치가 돌아가는 데만도 거의 한 달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걸 돌립니다. 건설비가 총 10조 들었다 그랬나요? 뭐 그게 이제 건설비고 또 유지비도 아마 1년에 한 1조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런 걸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충돌을 시켜서 이제 그 검출기에서 이 충돌해서 나오는 입자들 검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검출기가 네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검출기를 이제 아마 그려놓은 걸 거예요. 이 총 높이가 한 30m쯤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봤던 그런 무슨 가이거 카운터나 그 구름 상자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게 엄청난 이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 이 보면 1초에 6억 번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거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걸러내도 그걸 저장하는데 엄청난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실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첨단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게 제 전공이 이제 입자물리하고 천체물리가 약간 겹치는 데다 보니까 그 종종 이제 저 그 세른 연구소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세른 연구소가 이제 입자물리 뭐 관련된 것만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제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 대표로 내세우는 게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이 세른 연구소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분이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만든 이유는 이게 워낙 연구자가 많은데 그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메일 이런 걸로 주고받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체계를 만들다가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던 방 앞에 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 월드와이드 웹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표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간 김에 사진 하나 찍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그냥 여담이지만 한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충돌을 하면 블랙홀이 생겨서 지구를 잡아삼킬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게 이제 한때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옛날 일이라. 네. 그렇지만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걱정인데 사실 이 참 언론이 얼마나 이 제대로 모르고 이런 일을 벌리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궁극적 실체를 찾아가는 길이 참 엄청난 작업이다라는 거를 봤을 텐데, 근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느냐. 이게 이제,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사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요새는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걸 주도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걸 하나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1969년 그 4월에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페르미 연구소라는 데 가속기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한 발언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이 이제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두 사람, 여기 보면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페르미 연구소 소장으로서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이걸 왜 하느냐 이제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데 여기 페스토라는 분이
그 거기서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 그 가속기 짓는 것이 이 나라의 안전, 그 쉽게 얘기하면 국방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안전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윌슨이 음, 없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없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이 윌슨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 뭐 국가의 안전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는 이 The dignity of man, our love of culture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it has nothing to do with directly with defending the country except to make it worth defending.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호기심 이런 건데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대답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궁극적 실체란 무엇인가를 쫓아서 소립자의 세계를 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시공간에 대한 이해, 물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주의 모습 등등을 바탕으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